빳빳한 지폐를 세던 손끝에는 이제 차가운 순찰 시계가 채워져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저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아파트 단지를 홀로 걷습니다. 시린 무릎을 펴며 가파른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낡은 관절이 뚝뚝 비명을 지릅니다. 한때는 결제 서류에 서명 하나면 충분했던 제가 지금은 입주민이 함부로 버린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닫으며 비릿한 악취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경비실 좁은 창문에 비친 제복 입은 늙은이가 낯설게만 느껴지는 오늘 밤입니다. 30년간 남의 돈을 불려주던 지점장이 어쩌다 1년 만에 전 재산을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토록 철두철미했던 제가 무너진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시중은행의 넥타이 부대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서서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부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돈이 수천억 원은 되겠지만 그중 제 몫은 단 10원도 없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며 살았습니다.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다루는 일이었기에 실수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원인을 찾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동기들보다 빠르게 지점장으로 승진했고 은행 내에서도 손꼽히는 재무통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를 보며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그만큼 제 인생 관리가 철저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가정에서도 저는 빈틈없는 가장이었습니다. 2 아이를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냈고 아내가 원하던 아파트 대출금도 정년 10년을 앞두고 모두 상환했습니다. 월급 봉투를 받으면 10원 단위까지 쪼개서 저축과 보험, 그리고 생활비로 나누는 것이 제 유일한 취미이자 특기였습니다. 남들이 부동산 투기나 주식 대박을 쫓을 때도 저는 오직 복리이자의 마법만을 믿었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흘린 땀방울만큼만 거두는 것이 정직한 삶이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0년을 개미처럼 일해서 모은 퇴직금과 저축이 4억 원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성적표이자 훈장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정년 퇴임식을 하던 날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남의 돈 말고 내 돈을 굴려보자고 말입니다. 평생 남의 성공을 위해 컨설팅을 해줬으니 제 사업을 하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며 바라본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높았습니다. 제 인생의 1막이 성실함으로 쌓아 올린 탑이었다면 다가올 2막은 그 위에서 누리는 자유와 풍요가 될 것이라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그 탑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지 말입니다. 은퇴 후 제가 가장 경계했던 것은 남들이 다 가는 길이었습니다. 통달집이나 편의점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단순한 펜션 사업은 주말 장사밖에 안 된다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총아인 드론과 힐링, 트렌드인 글램핑을 결합한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월 매출 2천만 원에 순이익은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단순 숙박업의 한계를 체험 교육으로 극복한다는 논리는
제 투자 본능을 완벽하게 자극했습니다. 아내는 불안해했습니다. 평생 팬데만 굴린 당신이 어떻게 험한 현장 일을 하겠냐며 차라리 작은 상가나 하나 사서 월세나 받자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 그 말은 세상 물정 모르고 겁만 많은 아낙네의 투정으로만 들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식탁에 앉혀두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수익률 그래프와 미래 전망 보고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여보, 숫자는 거짓말 안해 감으로 하는 장사가 아니야. 이건 과학이야. 아내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깊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는 그 한숨조차 제 완벽한 논리에 대한 패배 선언이라 여기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땅을 임대하고 최고급 글램핑 텐트 10동과 교육용 드론 10세트를 구매했습니다. 시설을 꾸미고 허가를 받는 데만 퇴직금과 대출을 합쳐 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건 베팅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완벽한 수지 타산 분석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실패할 수 없는 구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었던 그 완벽한 숫자들이 저를 지옥으로 안내하는 이정표인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픈 첫 달은 제 예상대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주말 예약이 꽉 찼고 드론을 날리며 신기해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매출을 보며 제 계산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는 쾌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날씨였습니다. 제가 오픈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긴 장마가 시작되는 7월 초였습니다. 주말마다 야속하게 비가 쏟아졌고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드론은커녕 야외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니 손님들은 예약금을 물더라도 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설 관리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속 글램핑장은 언제나 뽀송뽀송하고 낭만적이었지만 현실은 습기와의 처절한 전쟁이었습니다. 비를 맞은 고급면 텐트 안에서는 며칠 만에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환기를 시키려 해도 들이치는 비 때문에 창을 열 수 없었고 제습기를 24시간 돌려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눅눅한 이불에서 냄새가 난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제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은행 지점장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비참한 을의 입장이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습기는 정밀 기계인 드론에게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비행장에 세워둔 고가의 교육용 드론 센서들이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방수 처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높은 습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배터리 효율은 급격히 떨어졌고 모터 하나를 교체하는 데만 수십만 원이 깨졌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는데 수리비라는 예상 밖의 지출 항목이 엑셀 시트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악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재앙은 하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돈 문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소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드론이 비행할 때
나는 특유의 고주파 소음이 화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첨단 산업의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마을 어르신들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모기 떼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주말마다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급기야 이장님이 트랙터를 몰고 와 입구를 막아서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손님은 끊겼고 땅 임대료와 대출이자 그리고 전기세까지 매달 800만 원이 숨만 쉬어도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는 밤마다 저를 이 길로 이끌었던 유튜브 성공 영상들을 다시 찾아와 봤습니다. 영상 속으로는 전원주택단지 이를 우아하게 날고 있었지만 소리는 없었습니다. 배경음악으로 깔린 경쾌한 팝송이 날카로운 소음을 완벽하게 지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댓글창을 보니 소음 민원 해결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채널 주인이 불리한 댓글을 모조리 삭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빚더미에 앉은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영상 편집 기술에 제30연 은행원 짬밥이 철저히 농락당한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건비를 아끼려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제가 직접 화장실 청소와 분리수거를 도맡았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지시만 하던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 남이 버린 기저귀를 치우며 구역질을 삼키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엘리트 지점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빛 독촉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초라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닥 밑에는 더 깊은 지하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자 글램핑장은 거대한 냉동 창고로 변했습니다. 난방비가 무서워 텐트의 온도를 낮추자 그나마 있던 손님마저 발기를 끊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대로는 앉아서 죽겠다는 공포감에 저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마지막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한 대규모 드론 불빛 축제를 기획한 것입니다. 영하의 날씨와 강한 바람에는 드론 비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안전 수칙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현금 몇 푼이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조종기를 잡기 직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액정에는 아내의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여보, 바람이 세다는데 오늘은 무리하지 마. 하지만 저는 그 걱정 어린 문자를 보고도 못 본 척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아내의 육감은 언제나 정확했지만 돈에 눈이 먼 제게는 그저 방해물로만 느껴졌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억지로 드론 10대를 띄우고 화려한 조명을 켰을 때만 해도 재기의 희망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통제불능 상태가 된 대형 드론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주차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드론이 덮친 곳은 하필이면 손님이 타고 온 2억 원짜리 최고급 외제 승용차였습니다. 박살난 앞유리와 찌그러진 보닛을 보는 순간 제 심장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차 주인은 멱살을 잡고 당장 물어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리비와 렌트비만 해도
수천만 원이 나올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직원의 말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지점장 시절 그토록 꼼꼼했던 제가 정작 보험료 몇만 원을 아끼겠다고 영업 배상, 책임 특약을 뺀 기본형 보험에 가입해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차가 출동하고 4일엔 불빛이 번쩍이는 가운데 저는 차가운 얼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젊은 차주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빌었습니다. 30년간 은행장으로 살며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체면,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꽝꽝 얹은 진흙바닥에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구경 나온 마을, 주민들의 싸늘한 비웃음과 저 멀리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아내의 눈물, 젖은 얼굴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박살난 드론 잔해 옆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도 돌이킬 수 없이 부서져 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저는 4개월 만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4억 원을 들인 시설과 장비는 고철값이나 다름없는 헐값에 넘겨졌고, 외제차 합의금과 밀린 임대료를 갚고 나니 제게 남은 것은 1억 5천만 원이라는 빚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노후 자금이 1년도 안 되어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안락했던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저는 지인이 소개해준 경비 용역 업체에 취직해 최저 시급을 받으며 빚을 갚고 있습니다. 경비실의 좁은 책상 위 저는 오늘도 습관처럼 순찰 일지를 적습니다. 순찰 시간과 특이 사항을 적는 단순한 업무지만 저는 여전히 자를 대고 줄을 긋고 글자 간격을 밀리미터 단위로 맞추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숫자의 열을 맞추며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는 이 서글픈 강박이 제가 은행원 시절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은퇴를 앞둔 여러분, 퇴직금은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부디 저처럼 모니터 속의 숫자와 편집된 영상만 믿지 마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를 보여주는 사람의 의도는 거짓일 수 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깜빡거립니다. 건전지를 갈아 끼우고 다시 어둠 속으로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 차갑고 고독한 새벽 공기만이 숫자가 아닌 제 몸으로 느껴야 할 진짜 현실임을 이제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바람이 유난히 찹니다.